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오자 다시 나를 반겨주는 것은 텅 빈 공간과 고요함 뿐이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그러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소리는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았다. 엄마, 그냥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 자주 올게요. 그때 나는 민준이의 결혼식 날, 내가 들었던 한마디가 떠올랐다. 하객으로 온 친척 아주머니가 나게 했던 말, 그 말은 마치 잘 포장된 독약 같았다.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지만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부터 서서히 온몸을 마비시키는 그런 독. 내 아들 민준과 며느리 진아가 내게 던진 마지막 말이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평온했다. 마치 그들이 방금 나를 데려다 놓은 이 낯선 공간이 당연히 내가 있어야 할 곳인 양. 혜선아, 이제 아들 다 키웠으니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내 삶도 좀 돌아보고. 나는 65년의 세월을 살아왔다. 이름은 박혜선. 젊었을 적에는 그 흔한 알뜰한 주부라는 칭찬을 들으며 살았다. 남편과 하나뿐인 아들 민준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은 그들의 곁에 머물렀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도 나는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버텼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이제는 30대 중반의 의젓한 가장이 되어 이토록 무덤덤하게 나를 낯선 곳에 내려놓고 떠나가 버렸다. 그들의 차가 아파트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면서도 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단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나는 그 아주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나는 그저 아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 아주머니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아들 민준에게 바쳤지만 그는 나를 버렸다. 그는 나를 낡은 가구처럼 버린 것이었다. 나는 지금 낯선 아파트의 10층에 서 있었다. 민준이 전망 좋은 아파트라고 자랑했던 곳. 그러나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온통 회색빛 도시 풍경뿐이었다.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들,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자동차들의 행렬,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내는 소음. 그 소음은 마치 내 속에서 울리는 공허함을 더욱 크게 증폭시키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나는 이 낯선 공간에서 혼자 깨어 있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잃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창밖의 도시 불빛들은 나를 조롱하는 듯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이 떠난 후 남은 것은 오직 나,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상자 하나뿐이었다. 그 상자는 내 지난 세월의 전부나 다름없었다. 결혼식 사진, 남편이 처음으로 내게 선물해준 손때 묻은 시계, 민준의 전리, 그리고 내가 직접 손으로 쓴 요리책까지. 켜켜이 쌓인 세월의 흔적들이 먼지 쌓인 상자 속에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시니어 하우스에 갇혀 있었지만 영숙이의 따뜻한 위로 덕분인지 마음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매일 밤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밥을 먹는 것도 조금씩 편해졌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민준에게 연락하고 싶지 않았다. 그가 내게 해준 모든 거짓말과 무심함에 나는 지쳐버렸다. 민준은 내가 이 상자를 버리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그들은 아무런 가구도 들여놓지 않고 오직 이 상자 하나만 남겨두고 떠났다. 어쩌면 그들은 나를 이 낡은 상자와 함께 이 방에 가두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과거라는 감옥의 말이다. 나는 영숙이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했다. 그녀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내게 새로운 삶의 시작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동시에 두려웠다. 내가 영숙이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그녀의 평화로운 삶을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나는 오랜 고민 끝에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해. 영숙아, 나는 혼자 살아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했다. 영숙이는 나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그녀는 그래. 혜선아, 네 마음이 편한 대로 해. 나는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라고 말해 주었다. 그녀의 말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천천히 상자 앞으로 다가갔다. 무릎을 굽히고 앉아 상자 뚜껑을 열자 묵은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마치 오래전에 내가 상자 속에서 튀어나와 나 여기 있어 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다. 나는 가장 위에 놓여있던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다. 앨범의 첫 페이지에는 흑백의 결혼 사진이 붙어 있었다. 앳된 얼굴에 나와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때의 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다. 내 곁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고 우리의 미래는 밝게 빛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나는 영숙이의 제안을 거절한 후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혼자 살아야 하는 것일까?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내 삶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다. 남편을 위해, 아들 민준을 위해.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모두 내 곁을 떠났다. 나는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일까?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민준의 100일 사진이 나왔다. 통통한 볼을 가진 아기는 내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나는 아기의 머리칼에 입을 맞추고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그때의 나는 세상의 그 어떤 부자보다도 행복했다. 이 작은 생명 하나만으로도 내 삶은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내 삶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다. 남편을 위해, 아들 민준을 위해.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모두 내 곁을 떠났다. 나는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일까? 나는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과거의 나를 만났다. 민준이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유치원 발표회에서 서툰 율동을 하던 날,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사진 속에 나는 언제나 웃고 있었다. 내 얼굴에는 주름 하나 없이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내가 이렇게 혼자서 낯선 방에 앉아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상자를 다시 보았다. 그 상자 안에는 내 지난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상자를 열고 그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았다. 결혼식 사진, 남편이 처음으로 나에게 선물해준 손때 묻은 시계, 민준의 전리, 그리고 내가 직접 손으로 쓴 요리책까지. 켜켜이 쌓인 세월의 흔적들이 먼지 쌓인 상자 속에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과 진아가 돌아온 것일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는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이내 이 방에는 나 혼자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소리는 아마도 바람 소리였을 것이다. 아니면 나의 헛된 기대가 만들어낸 환청이었을 수도 있다. 그때 나는 상자 안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엄마께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봉투를 꺼내 들었다. 봉투 안에는 민준이가 어릴 적 썼던 것으로 보이는 삐뚤빼뚤한 글씨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아 앨범을 덮었다. 앨범 속의 과거는 너무나도 아름다웠지만 지금의 나는 그곳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과거의 파편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외로운 유령과 같았다. 엄마,
안녕하세요. 민준이에요.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써요. 엄마, 저는 엄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엄마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엄마이고 세상에서 가장 착한 엄마예요. 엄마, 제가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면 엄마에게 예쁜 집 사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게요. 엄마, 사랑해요. 내가 이 아파트로 오게 된 것은 한 달 전이었다. 민준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엄마, 저희 집으로 이사 오세요. 이제 저희가 엄마 모시고 살게요. 라고 말했다. 나는 내심 기뻤다. 아들이 드디어 나를 곁에 두고 보살펴 주려 하는구나 생각했다. 그동안 나는 혼자 지내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지만 가끔은 외로움이 사무치기도 했다. 특히 명절이나 휴일에는 더욱 그랬다. 민준과 진아가 함께하는 행복한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만족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나를 그들의 울타리 안으로 들여주겠다고 하니 나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나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쏟아냈다.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다. 이 낯선 공간에서 나 혼자 소리내어 운다면 내 마음이 정말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나는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며 편지를 읽었다. 그날 아침의 미역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짰다. 짠맛은 마치 내 눈물의 맛과 같았다. 며칠 후 민준과 진아는 내 집으로 찾아왔다. 그들은 내 낡은 가구들을 보더니 엄마, 다 버리세요. 새 집에 가면 새 가구 들여놓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의 말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말대로 내 낡은 살림들을 하나둘씩 정리했다. 내가 30년 넘게 살아온 집은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다. 편지는 민준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쓴 편지였다.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민준이가 어릴 적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라고 생각했고 내게 좋은 것을 해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언제부터인가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이사 당일 민준과 진아는 나를 이 낯선 아파트로 데려왔다. 그때까지도 나는 이곳이 그들의 집과 같은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이 방에 내려놓고는 앞서 말한 그 말들을 남긴 채 떠나버렸다. 엄마, 그냥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 자주 올게요. 나는 편지를 다시 접어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그 편지 봉투를 낡은 상자 안에 다시 넣었다. 낡은 상자는 이제 더 이상 내 과거의 흔적들을 담고 있는 상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잃어버린 사랑과 희망을 담고 있는 상자였다.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나는 뒤늦게야 깨달았다. 우리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와 우리 사이에는 거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였다. 그들은 나를 낡은 가구처럼 버린 것이었다. 다만 버리는 방식이 조금 더 교묘하고 잔인했을 뿐이다. 나는 창가에 놓인 난초를 다시 보았다. 난초는 여전히 시들어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난초의 잎을 조심스럽게 만져주었다. 그 차가운 감촉이 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나는 거실 창문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밤이 깊어지자 도시는 더욱 화려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며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 어떤 불빛에도 속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이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외로운 존재였다. 그때 나는 민준이가 결혼식 날 내가 들었던 한마디가 떠올랐다. 하객으로 온 친척 아주머니가 내게 했던 말. 앨범을 상자 안에 다시 넣고 뚜껑을 덮었다. 이제는 이 상자마저도 나에게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상자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그 먼지를 닦아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행위였다.
혜선아, 이제 아들 다 키웠으니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내 삶도 좀 돌아보고 나는 이 밤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다. 이 낯선 방에서 나는 오직 나 혼자였다. 민준이 말한 편안한 삶은 내게 그저 버려진 삶일 뿐이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잃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창밖의 도시 불빛들은 나를 조롱하는 듯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 나는 그 아주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나는 그저 아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 아주머니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나는 나 삶의 모든 것을 아들 민준에게 바쳤지만 그는 나를 버렸다. 그는 나를 낡은 가구처럼 버린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 나는 잠에서 깼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텅 빈 천장이었다. 어젯밤 내내 나를 짓누르던 외로움과 공허함이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 창밖은 이미 밝아져 있었지만 내 마음속은 여전히 캄캄한 밤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나는 이 낯선 공간에서 혼자 깨어 있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잃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창밖의 도시 불빛들은 나를 조롱하는 듯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어젯밤 상자에서 꺼내보았던 앨범과 남편의 시계, 그리고 민준의 전이가 든 작은 병이 바닥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는 그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다시 넣고 뚜껑을 덮었다. 뚜껑을 닫자 묵직한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마치 내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는 소리처럼 들렸다. 민준이가 남긴 낡은 편지를 읽은 후 내 마음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나는 민준이가 어릴 적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언제부터인가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랑이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왜 민준이가 나를 이곳에 버렸는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앉아 낡은 편지를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냉장고 안에는 몇 개의 반찬 통과 쌀 한 봉지, 그리고 몇 개의 달걀이 전부였다. 민준과 진아는 나를 이곳에 데려다 놓으면서 생활비를 챙겨주지 않았다. 그들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전화하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들의 말에 기대는 것이 싫었다. 그들의 친절은 마치 내가 그들에게 빚을 지는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연락하지 않고 남은 돈으로 장을 봐서 생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오후 나는 시니어 하우스의 정원으로 내려갔다. 정원에는 몇몇 노인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벤치에 앉았다. 그때 내 옆에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 앉으셨다. 할아버지는 내게 혼자 오셨어요? 라고 물으셨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다. 나는 쌀을 씻어 밥솥에 앉혔다. 그리고 냉장고 안에 있던 미역을 꺼내 미역국을 끓였다. 미역국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국이었다. 남편은 내가 끓인 미역국을 가장 좋아했고 민준의 생일날에는 항상 미역국을 끓여주었다. 미역을 불리고 참기름에 볶고 간장으로 간을 맞추는 그 모든 과정이 내게는 익숙하고 편안한 일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미역국을 끓이는 동안에도 내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미역국에 들어가는 미역처럼 내 삶도 불에 익는 듯한 뜨거움을 느끼고 있었다. 저는 김노인이라고 합니다. 여기 온 지는 꽤 됐어요. 밥상에 미역국과 밥, 그리고 김치를 올려놓고 혼자서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자 목구멍에 걸려 잘 넘어가지 않았다. 나는 억지로 밥을 씹으며 눈물을 쏟아냈다.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다. 이 낯선 공간에서 나 혼자 소리내어 운다면 내 마음이 정말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나는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며 밥을 먹었다. 그날 아침의 미역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짰다. 짠맛은 마치 내 눈물의 맛과 같았다. 저는 박혜선이라고 합니다. 밥을 먹은 후 나는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정리했다. 거실에 먼지를 닦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침대 시트를 정리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하자 나는 다시 할 일이 없어졌다. 텅 빈 방 안에서 나는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다. 우리는 서로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정원 풍경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할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여셨다. 그때 나는 창가에 놓인 화분을 보았다. 그 화분에는 내가 키우던 난초가 담겨 있었다. 이 난초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내게 선물해준 마지막 선물이었다. 나는 그 난초를 정성스럽게 키웠다. 매일 아침 창가에 놓아 햇볕을 쬐게 하고 저녁에는 물을 주며 꽃이 피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민준의 집으로 이사 오면서 나는 이 난초를 며칠 동안 돌보지 못했다. 난초에 잎은 시들었고 흙은 바싹 말라 있었다. 저도 아들 녀석이 절 여기에 데려다 놓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죠.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나를 여기에 버려 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화분에 물을 주었다. 그러나 난초는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잎은 더욱 시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이 난초가 마치 나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 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시들어가는 난초. 그리고 나.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외로움 속에 갇혀버린 나. 나는 할아버지의 말에 깜짝 놀라 그분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셨다. 나는 난초에게 말을 걸었다. 난초야, 너도 외롭니 나처럼 말이야. 그러나 난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묵묵히 난초에 시든 잎을 만져주었다. 그 작은 행동이 내게는 위로가 되었다. 근데 말이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들이 왜 그랬는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될까봐 걱정했던 거예요. 오후가 되자 나는 심심함을 이기지 못하고 아파트 단지 주변을 산책했다. 아파트 단지에는 젊은 부부들과 어린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공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한 가족은 돗자리를 깔고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아이는 엄마에게 밥을 먹여주었고 엄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다. 나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에 질투가 났다. 내가 과거에 누렸던 행복,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행복이었다. 네, 우리 아들은 어릴 적부터 제가 다 해줬거든요. 밥도 제가 먹여주고, 옷도 제가 입혀주고, 심지어는 숙제도 제가 해줬죠. 아들은 저에게 너무 의존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말이죠. 아들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아들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나는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다. 그 시계는 민준이 결혼 선물로 사준 시계였다. 시계는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리고 있었다. 시계 소리는 마치 내게 너의 시간은 흐르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게 남은 시간은 그저 공허함과 외로움으로 가득 찬 시간일 뿐이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동안 민준이에게 해줬던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민준이에게는 족쇄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민준이에게 해줬던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부담이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밤이 되자 나는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나는 이 낯선 방에서 눈을 감고 내 삶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왜 이곳에 혼자 남겨진 것일까?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아들 민준에게 바쳤는데 왜 그는 나를 버린 것일까? 저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아들의 삶에 간섭했어요. 아들 며느리에게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라고 말했죠. 아들은 처음에는 제 말을 들었지만 점점 저를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아들이 저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들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은 그저 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저의 과도한 간섭에서 말이죠. 나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다. 너는 왜 나를 이곳에 혼자 두었니? 라고 묻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전화기를 들지 못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민준이 혹시라도 바쁜 와중에 내 전화를 받고 걱정할까봐. 혹은 그가 내 전화를 귀찮아하며 엄마, 그냥 좀 쉬어. 나중에 전화할게. 라고 말할까봐.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두려웠다. 나는 그들의 목소리가 내게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다. 할아버지의 말은 마치 내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나는 그동안 민준이에게 해줬던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짐이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민준이에게 해줬던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거실로 나갔다. 창밖을 내다보니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짙은 먹구름이 밤하늘을 덮고 있었다. 그 먹구름은 마치 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이 먹구름 속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내 삶에 다시 빛이 찾아올 수는 있을까? 그래서 저는 아들이 왜 저를 여기에 데려다 놓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들은 저를 여기에 데려다 놓은 것이 아니라 저에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 했던 거예요. 나는 창가에 놓인 난초를 다시 보았다. 난초는 여전히 시들어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난초의 잎을 조심스럽게 만져주었다. 그 차가운 감촉이 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할아버지의 말은 내게 큰 충격과 깨달음을 주었다. 나는 그동안 민준이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민준이는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 했던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나는 이 낯선 공간에서 혼자 깨어 있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잃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창밖의 도시 불빛들은 나를 조롱하는 듯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 아들은 저에게 자립이라는 선물을 준 거예요. 처음에는 그 선물이 독약 같았지만 지금은 그 선물이 저에게는 가장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날 오후 나는 며칠 동안 시들어가던 난초에 물을 주다가 문득 그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민준이 어릴 적 내게 징징대며 투정을 부리던 그 모습, 아파트에서 키우던 작은 강아지가 죽었을 때 눈물을 펑펑 쏟으며 내 품에 안겨 엄마, 왜 우리 강아지가 아파? 라고 묻던 그 아이. 나는 그때마다 엄마가 잘 돌봐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며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곤 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묻고 싶다. 아들, 엄마는 왜 아픈 거니? 라고 할아버지는 내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다. 나는 그분의 따뜻한 미소에 눈물을 쏟아냈다.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다. 이 낯선 공간에서 나 혼자 소리내어 운다면 내 마음이 정말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나는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깜짝 놀라 수화기를 들었다. 발신자는 민준이었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오자
나는 반가움과 함께 불안감에 휩싸였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시니어 하우스에 대한 내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이곳을 버려진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곳은 내가 자립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다. 이곳은 내가 나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곳이었다. 엄마, 잘 지내시죠? 나는 할아버지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다. 민준의 목소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고 경쾌했다. 나는 그 목소리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밀려왔다. 그에게 나는 그저 잘 지내는지만 물어보면 되는 존재일까? 괜찮습니다. 박 여사님도 곧 아실 거예요. 아들이 왜 그랬는지 말이죠. 응, 잘 지내고 있지. 그런데 무슨 일이야? 나는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민준이에게 화를 내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내게 해준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민준이의 엄마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기로 마음먹었다. 아니요. 그냥요. 엄마 생각나서요. 아, 그리고 혹시 저희가 예전에 엄마께 선물로 드린 난초, 그거 아직도 잘 키우고 계세요.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되새기며 나 자신을 위로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내게는 아직 김노인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다시 행복하게 만들어야 했다. 나는 민준의 말에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난초,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나에게 선물해준 마지막 선물. 나는 그 난초를 정성스럽게 키웠다. 그리고 그 난초는 지금 내 옆에서 시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거실로 나갔다. 창밖을 내다보니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짙은 먹구름이 밤하늘을 덮고 있었다. 그 먹구름은 마치 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이 먹구름 속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내 삶에 다시 빛이 찾아올 수는 있을까? 난초, 응, 잘 크고 있지. 나는 창가에 놓인 난초를 다시 보았다. 난초는 여전히 시들어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난초의 잎을 조심스럽게 만져주었다. 그 차가운 감촉이 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민준에게 난초가 시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 그는 분명 걱정할 것이다. 혹은 엄마는 난초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냐고 타박할 수도 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원치 않았다. 그때 나는 민준이의 결혼식 날 내가 들었던 한마디가 떠올랐다. 하객으로 온 친척 아주머니가 내게 했던 말. 다행이네요. 그거 진짜 비싼 난초였는데 엄마가 워낙 정성을 쏟으니까 잘 클 줄 알았어요. 혜선아, 이제 아들 다 키웠으니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내 삶도 좀 돌아보고. 민준의 말에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내가 난초를 정성껏 키운다는 사실은 기억하지만 내가 그 난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모르는 것 같았다. 그에게 난초는 그저 비싼 선물일 뿐이었다. 그때 나는 그 아주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나는 그저 아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 아주머니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아들 민준에게 바쳤지만 그는 나를 버렸다. 그는 나를 낡은 가구처럼 버린 것이었다. 아, 그리고 엄마, 혹시 그 난초에 흰 꽃이 피던가요?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나는 이 낯선 공간에서 혼자 깨어 있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잃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창밖의 도시 불빛들은 나를 조롱하는 듯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민준의 말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흰 꽃. 내가 키우던 난초는 보라색 꽃이 피는 난초였다.
민주는 내가 키우던 난초가 어떤 종류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김 노인과의 대화 후 나는 시니어 하우스에서의 삶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민준이와 진아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들이 나를 이곳에 버린 것이 아니라 내게 자립이라는 선물을 준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다. 아니, 그게 보라색 꽃이 피던데 그날 나의 60몇 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나는 생일날 아침 민준과 진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아마도 바쁜 일상에 치여 나의 생일을 잊었을 것이다. 나는 그 사실에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나는 나를 위해 미역국을 끓이고 밥을 먹었다. 그날의 미역국은 지난번처럼 짜지 않았다. 오히려 담백하고 맛있었다. 나는 밥을 먹으며 내 자신에게 말했다. 혜선아, 생일 축하해.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자. 내 말에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멋쩍은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밥을 먹은 후 나는 낡은 상자에서 앨범을 꺼내보았다. 앨범 속에 나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앨범 속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나는 앨범을 덮고 상자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나는 상자를 열어 민준이가 어릴 적 썼던 편지를 꺼냈다.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민준이가 어릴 적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달았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랑에 연연하지 않았다. 나는 그 사랑을 가슴속에 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아, 맞다 보라색이었지.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 하하, 나는 그날 오후 혼자서 시니어 하우스 밖으로 나갔다. 나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다. 시내에는 젊은 연인들과 가족들이 북적였다. 나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더 이상 질투나 부러움을 느끼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들의 행복을 바라보며 내 마음속에 작은 행복을 키워나갔다. 그의 웃음소리는 마치 내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나는 그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얼마나 무심하게 대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내가 키우던 난초가 어떤 종류인지도 모르는 채 내게 잘 키우고 계세요 라고 물어본 것이었다. 나는 한 상점에서 예쁜 그림 도구를 샀다. 젊었을 적 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나 남편과 민준이를 위해 내 꿈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나는 이제 나만의 삶을 살 것이었다. 나는 그림을 그리며 내 마음속의 슬픔과 기쁨을 표현할 것이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난초를 다시 보았다. 난초는 여전히 시들어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난초의 잎을 조심스럽게 만져주었다. 그 차가운 감촉이 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날 밤 나는 시니어 하우스로 돌아와 내 방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는 창밖의 도시 풍경을 그렸다.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들,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자동차들의 행렬. 그 풍경은 더 이상 나를 조롱하는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내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 나는 그림을 그리며 내 마음속의 슬픔을 조금씩 지워나갔다. 그때 나는 민준의 집으로 이사 오기 전 마지막으로 살던 동네에서 들었던 한마디가 떠올랐다. 옆집 할머니가 나를 보며 했던 말. 그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영숙이와 그녀의 손주인 우식이 서 있었다. 우식은 나에게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라고 말하며 예쁜 꽃다발을 건넸다. 영숙이는 내게 혜선아,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아서 왔어. 생일 축하해 라고 말하며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박 여사,
그렇게 아들만 바라보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 아들은 아들이고 너의 삶은 너의 삶이야. 나는 영숙이와 우식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을 쏟아냈다.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다. 이 낯선 공간에서 나 혼자 소리내어 운다면 내 마음이 정말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나는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며 영숙이와 우식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그때 나는 그 할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나는 그저 내 아들은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 할머니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아들 민준에게 바쳤지만 그는 나를 버렸다. 그는 나를 낡은 가구처럼 버린 것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내 방에서 생일 파티를 했다. 영숙이는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왔고 우식이는 내게 생일 케이크를 선물했다. 우리는 촛불을 끄고 함께 노래를 불렀다. 그날의 생일 파티는 지난 어떤 생일 파티보다도 행복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내게는 아직 영숙이라는 친구와 우식이라는 손주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이 낯선 공간에서 혼자 깨어 있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잃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창밖의 도시 불빛들은 나를 조롱하는 듯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영숙이와 우식의 따뜻한 마음을 되새기며 나 자신을 위로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내게는 아직 영숙이라는 친구와 우식이라는 손주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다시 행복하게 만들어야 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텅 빈 방 안에서 나는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있는 곳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었다. 이곳은 내가 살던 곳이 아니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거실로 나갔다. 창밖을 내다보니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짙은 먹구름이 밤하늘을 덮고 있었다. 그 먹구름은 마치 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이 먹구름 속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내 삶에 다시 빛이 찾아올 수는 있을까? 나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텅 빈 복도를 걸어가 엘리베이터를 탔다. 10층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는 멈추지 않고 아래로 내려갔다. 9층, 8층, 7층. 나는 창가에 놓인 난초를 다시 보았다. 난초는 여전히 시들어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난초의 잎을 조심스럽게 만져주었다. 그 차가운 감촉이 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추자 나는 밖으로 나갔다. 1층 로비에는 안내 데스크가 있었다. 나는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는 직원에게 다가갔다. 그때 나는 민준이의 결혼식 날 내가 들었던 한마디가 떠올랐다. 하객으로 온 친척 아주머니가 내게 했던 말. 저기 제가 살던 곳이 여기 맞나요? 혜선아, 이제 아들 다 키웠으니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네 삶도 좀 돌아보고. 내 말에 직원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내 무언가를 깨달은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나는 그 아주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나는 그저 아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 아주머니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아들 민준에게 바쳤지만 그는 나를 버렸다. 그는 나를 낡은 가구처럼 버린 것이었다. 어머님, 저희는 시니어 하우스입니다. 어머님의 아드님이 어머니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이쪽에 모셨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나는 이 낯선 공간에서 혼자 깨어 있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잃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창밖의 도시 불빛들은 나를 조롱하는 듯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직원의 말을 듣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시니어 하우스. 그곳은 내가 살던 아파트가 아니었다. 그곳은 말 그대로 노인들을 위한 주택이었다. 민주는 내게 편안한 노후를 선물한 것이 아니라 나를 요양원에 보낸 것이었다. 영숙이와 우식이의 따뜻한 생일 축하를 받은 후 나는 그림 그리는 일에 더욱 몰두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처음에는 도시 풍경을 그렸지만 점차 내 마음속의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다. 남편과 함께 거닐던 공원, 민준이와 함께 뛰어놀던 놀이터, 그리고 내가 살던 낡은 집까지 나는 그림을 그리며 내 마음속의 상처들을 치유해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다.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 거지? 그림을 그리는 동안 나는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림은 내게 새로운 친구가 되어주었고 나는 그림을 통해 나 자신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그림을 통해 내 마음속의 슬픔과 기쁨을 표현했고 그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직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왔다. 방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자 나는 그제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흐느낌은 곧 통곡으로 변했고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나는 민준이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다. 민준이는 나의 엄마. 잘 지내시죠?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미안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목소리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도 잘 지내니? 라고 말했다. 나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그의 목소리는 조금은 당황한 듯 들렸다. 나는 왜 이곳에 버려진 것일까?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아들 민준에게 바쳤는데 왜 그는 나를 이렇게 버린 것일까?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사다 드릴게요.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밤이 깊어지자 도시는 더욱 화려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그 어떤 불빛에도 속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이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외로운 존재였다. 아니, 괜찮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흘러내렸고 가슴 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 텅 비어버렸다. 창밖의 도시 불빛들은 더 이상 나를 조롱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반짝이는 무의미한 빛덩어리들일 뿐이었다. 내 삶의 의미가 사라진 것처럼 세상의 모든 빛도 그 의미를 잃어버린 듯했다. 나는 그의 친절에 더 이상 기대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겨우 몸을 일으켜 침대로 향했다.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무거웠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텅 빈 천장. 그 위로 내 지난 삶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민준이는 나의 단호한 말에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멋쩍은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이었다. 20대 초반에 나는 순수하고 해맑았다. 우리는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고 그는 내게 책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의 손이 내 손에 닿았을 때 나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그 후 우리는 매일 도서관에서 만났고 함께 책을 읽고 커피를 마셨다. 그는 내게 첫사랑이었고 나는 그에게 첫사랑이었다. 하하, 알겠어요. 엄마,
다음에 시간 되면 찾아뵐게요. 결혼 후 우리는 작은 신혼집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다. 나는 아침마다 남편을 위해 밥을 짓고 그는 저녁마다 내게 꽃을 사다 주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했다.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나는 그의 말에 응, 그래 라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내가 그린 그림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내가 그린 그림은 내가 살던 낡은 집의 풍경이었다. 그러나 그림 속의 집은 더 이상 낡지 않았다. 집은 따뜻한 햇살을 받고 있었고 집 주변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다. 그리고 그 집 안에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내가 있었다. 그리고 민준이 태어났다. 통통한 볼을 가진 아기는 내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나는 아기의 머리칼에 입을 맞추고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그때의 나는 세상의 그 어떤 부자보다도 행복했다. 이 작은 생명 하나만으로도 내 삶은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낡은 집에서 살고 있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나만의 집에서 나만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남편이 40대 중반의 나이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다. 내 삶의 절반이 사라져버린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무너질 수 없었다. 내게는 아직 민준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민준이를 위해 살아야 했다. 그날 저녁, 나는 영숙이와 함께 시니어 하우스의 옥상 정원에서 커피를 마셨다. 옥상 정원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고 우리는 그 꽃들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 후부터 오직 민준이만을 바라보며 살았다.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나는 더 열심히 일했고 더 아꼈다. 민준이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것을 먹이고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나는 내 모든 것을 희생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민준이에게 바쳤다. 혜선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항상 슬픈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웃는 모습이 더 많아. 민준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다. 나는 민준이에게 아들,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엄마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라고 말했다. 민준이는 내 손을 잡고 엄마, 제가 엄마의 자랑이 될게요. 엄마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영수가, 나 이제 괜찮아. 내게는 이제 그림도 있고 너도 있잖아. 그러나 그 후부터 민준이는 나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대학 친구들과 어울리고 여자친구를 만나고 졸업 후에는 직장을 잡고 결혼을 했다. 나는 그 모든 순간을 뒤에서 지켜보며 뿌듯해했다. 그러나 나는 동시에 외로움을 느꼈다. 민준이에게 나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닌 그냥 엄마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나는 영숙이의 말에 미소 지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내게는 아직 영숙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그림이라는 새로운 꿈이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아들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는 민준이만을 생각하며 살았다. 민준이가 결혼했을 때도 나는 민준이와 진아의 행복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양보했다. 나는 그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영숙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되새기며 나 자신을 위로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내게는 아직 영숙이라는 친구와 우식이라는 손주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다시 행복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버렸다. 편안한 노후라는 미명 아래 그들은 나를 시니어 하우스에 버렸다.
나는 그들이 왜 나를 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내가 그들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데? 왜 그들은 나를 이렇게 버린 것일까?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거실로 나갔다. 창밖을 내다보니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짙은 먹구름이 밤하늘을 덮고 있었다. 그 먹구름은 마치 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이 먹구름 속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내 삶에 다시 빛이 찾아올 수는 있을까? 나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어 묻고 싶었다. 너는 왜 나를 이곳에 혼자 두었니? 라고. 그러나 나는 전화기를 들지 못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민준이 혹시라도 바쁜 와중에 내 전화를 받고 걱정할까봐. 혹은 그가 내 전화를 귀찮아하며 엄마, 그냥 좀 쉬어. 나중에 전화할게. 라고 말할까봐.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두려웠다. 나는 그들의 목소리가 내게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다. 나는 창가에 놓인 난초를 다시 보았다. 난초는 여전히 시들어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난초의 잎을 조심스럽게 만져주었다. 그 차가운 감촉이 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거실로 나갔다. 창밖을 내다보니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짙은 먹구름이 밤하늘을 덮고 있었다. 그 먹구름은 마치 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이 먹구름 속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내 삶에 다시 빛이 찾아올 수는 있을까? 그때 나는 민준이의 결혼식 날 내가 들었던 한마디가 떠올랐다. 하객으로 온 친척 아주머니가 내게 했던 말. 나는 창가에 놓인 난초를 다시 보았다. 난초는 여전히 시들어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난초의 잎을 조심스럽게 만져주었다. 그 차가운 감촉이 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혜선아, 이제 아들 다 키웠으니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네 삶도 좀 돌아보고. 그때 나는 민준이의 결혼식 날 내가 들었던 한마디가 떠올랐다. 하객으로 온 친척 아주머니가 나에게 했던 말. 그때 나는 그 아주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나는 그저 아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 아주머니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아들 민준에게 바쳤지만 그는 나를 버렸다. 그는 나를 낡은 가구처럼 버린 것이었다. 혜선아, 이제 아들 다 키웠으니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네 삶도 좀 돌아보고.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나는 이 낯선 공간에서 혼자 깨어 있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잃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창밖의 도시 불빛들은 나를 조롱하는 듯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창가에 놓인 난초를 다시 보았다. 난초는 여전히 시들어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난초의 잎을 조심스럽게 만져주었다. 그 차가운 감촉이 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영숙이의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꿈, 그림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민준이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남아있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었고 그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나를 버렸고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때 나는 그 아주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나는 그저 아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 아주머니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아들 민준에게 바쳤지만 그는 나를 버렸다. 그는 나를 낡은 가구처럼 버린 것이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창밖에는 여전히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짙은 먹구름이 밤하늘을 덮고 있었다. 그 먹구름은 마치 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이 먹구름 속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내 삶에 다시 빛이 찾아올 수는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나는 이 낯선 공간에서 혼자 깨어 있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잃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창밖의 도시 불빛들은 나를 조롱하는 듯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창가에 놓인 난초를 다시 보았다. 난초는 여전히 시들어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난초의 잎을 조심스럽게 만져주었다. 그 차가운 감촉이 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며칠 동안 나는 시니어 하우스에 갇힌 채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 나는 민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가 나를 이곳에 버린 이유를 알고 싶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려웠는지도 모른다. 그의 입에서 나올 잔인한 진실이 내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낼까봐 나는 그날 밤 민준이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나 그 편지는 보내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편지에 담았다. 나는 매일 아침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의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나는 그 세상의 일부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창문 너머의 세상 사람들을 구경하는 외로운 구경꾼일 뿐이었다. 민준아, 엄마야, 이 편지는 엄마가 너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란다.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너에게 기대지 않을 거야.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너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엄마는 이제 엄마의 행복을 위해 살 거야. 엄마는 이제 너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박혜선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 거야. 그날 오후 나는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한 중년 남자가 나와 외로운 노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강연을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혼자서 잘 사는 방법, 나는 그 방법을 알지 못했다. 나는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 살아왔고 혼자 사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나는 편지에 내가 느꼈던 모든 감정들을 담았다. 내가 겪었던 외로움, 슬픔, 그리고 배신감까지. 나는 그 모든 감정들을 편지에 담았었다. 그러나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썼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텔레비전 소리 때문에 전화벨 소리를 잘 듣지 못했다. 나는 텔레비전을 끄고 다시 전화를 들었다. 발신자는 낯선 번호였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민준아,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너의 행복을 빌어. 이제는 너도 너의 삶을 살고 엄마도 엄마의 삶을 살자.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짐이 되지 말자. 그리고 민준아, 엄마를 버린 것에 대해 너무 자책하지 마. 엄마는 이제 괜찮아. 여보세요? 나는 편지를 쓰고 나서야 내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낡은 상자 안에 다시 넣었다. 낡은 상자는 이제 더 이상 내 과거의 흔적들을 담고 있는 상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잃어버린 사랑과 희망을 담고 있는 상자였지만 이제는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줄 상자였다. 박 여사님, 저 영숙이에요. 나는 그날 밤 평화로운 잠을 잘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로움과 슬픔에 시달리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민준이에게 기대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너무나도 반가운 목소리였다. 영숙이 나의 오랜 친구이자 이웃사촌이었던 그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매일 만나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곤 했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후 나는 그녀와 조금씩 멀어졌다. 그녀의 행복한 가정을 보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창밖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내 마음속의 먹구름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영수가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그때 나는 창가에 놓인 난초를 보았다. 난초는 여전히 시들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나는 난초에게 물을 주지 않았다. 나는 난초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난초의 잎을 만져주었다. 그 차가운 감촉이 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응, 잘 지내고 있지. 그런데 너는 왜 전화를 안 받아?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나는 난초를 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난초에게 말했다. 난초야, 우리 이제 헤어지자. 너도 이제 너의 삶을 살고, 나도 이제 나의 삶을 살자. 나는 난초를 창밖으로 던졌다. 난초는 바람에 흩날리며 사라져갔다. 나는 난초를 보며 내 마음속의 슬픔도 함께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다. 아니, 그냥 전화기가 꺼져 있었나 봐. 미안, 나는 이제 더 이상 민준이의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그냥 박혜선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 것이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다시 행복하게 만들어야 했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영숙이에게 내가 시니어 하우스에 버려졌다는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가 나를 동정하는 것도 싫었다. 나는 커피를 마시고 그림 도구를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내가 그린 그림은 내가 살던 낡은 집의 풍경이었다. 그러나 그림 속의 집은 더 이상 낡지 않았다. 집은 따뜻한 햇살을 받고 있었고 집 주변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다. 그리고 그 집 안에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내가 있었다. 그래도 다행이다. 나는 또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네. 참, 너희 아들 민준이는 잘 지내지? 나는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낡은 집에서 살고 있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나만의 집에서 나만의 삶을 살고 있었다. 응, 잘 지내고 있지. 민준이가 요즘 바빠서 나를 이곳에 데려다 놓고는 아직 한 번도 못 왔어. 그날 오후 나는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숙아, 나 이제 혼자 살아도 괜찮아. 우리 같이 커피 마시러 갈까? 영숙이는 내 말에 기뻐하며 응, 좋아, 내가 지금 갈게 라고 말했다. 나는 또다시 거짓말을 했다. 민준이 나를 이곳에 데려다 놓고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진실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사실을 말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깨달았다. 나는 영숙이와 함께 시니어 하우스의 옥상 정원에서 커피를 마셨다. 옥상 정원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고 우리는 그 꽃들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우리 아들은 미국으로 가서 살고 있거든. 그래서 나도 이 시니어 하우스에 혼자 살고 있어. 혜선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항상 슬픈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웃는 모습이 더 많아. 나는 영숙이의 말에 깜짝 놀랐다. 그녀가 시니어 하우스에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남편과 아들, 며느리, 손주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온 줄 알았다. 그런데 그녀도 나처럼 혼자였다. 영수가, 나 이제 괜찮아. 나에게는 이제 그림도 있고 너도 있잖아. 그래, 너도 혼자구나. 나는 영숙이의 말에 미소 지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내게는 아직 영숙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그림이라는 새로운 꿈이 있었다. 응, 혼자지. 근데 혼자 살아도 괜찮아. 여기는 시설도 좋고 친구들도 많고 너도 혹시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 나랑 같이 살자. 우리 둘이 같이 살면 외롭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다시 행복하게 만들어야 했다. 나는 영숙이의 말에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나의 외로움을 알아주었고 나를 위로해 주었다.
그녀는 내가 시니어 하우스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혼자 사는 것이라고 믿어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영숙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되새기며 나 자신을 위로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내게는 아직 영숙이라는 친구와 우식이라는 손주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다시 행복하게 만들어야 했다. 고마워, 영숙아. 하지만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거실로 나갔다. 창밖을 내다보니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짙은 먹구름이 밤하늘을 덮고 있었다. 그 먹구름은 마치 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이 먹구름 속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내 삶에 다시 빛이 찾아올 수는 있을까?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나는 항상 너의 곁에 있으니까. 나는 창가에 놓인 난초를 다시 보았다. 난초는 여전히 시들어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난초에 꼼꼼하게 만져주었다. 그 차가운 감촉이 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영숙이는 나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영숙이의 말은 낙의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내게는 아직 영숙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그때 나는 민준이의 결혼식 날 내가 들었던 한마디가 떠올랐다. 하객으로 온 친척 아주머니가 내게 했던 말.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 나는 초라하고 슬퍼 보였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영숙이가 내게 손을 내밀어 주었듯이 나도 내게 손을 내밀어야 했다. 나는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하고 다시 행복하게 만들어야 했다. 혜선아, 이제 아들 다 키웠으니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내 삶도 좀 돌아보고. 나는 창가에 놓인 난초를 다시 보았다. 난초는 여전히 시들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난초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나는 난초에게 물을 주지 않았다. 나는 난초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난초에 잎을 만져주었다. 그 차가운 감촉이 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때 나는 그 아주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나는 그저 아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 아주머니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아들 민준에게 바쳤지만 그는 나를 버렸다. 그는 나를 낡은 가구처럼 버린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영숙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되새기며 나 자신을 위로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내게는 아직 영숙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다시 행복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나는 이 낯선 공간에서 혼자 깨어 있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잃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창밖의 도시 불빛들은 나를 조롱하는 듯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거실로 나갔다. 창밖을 내다보니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짙은 먹구름이 밤하늘을 덮고 있었다. 그 먹구름은 마치 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이 먹구름 속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내 삶에 다시 빛이 찾아올 수는 있을까?